그럼 이제 해볼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1년이 4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연재분은 서울의대 김상정 교수님이십니다. 통증 연구, 페인 리서치, 그리고 기억과 학습 연구, 사람들이 이제 러닝 앤 메모리 리서치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오랜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생신이신데 이렇게 기회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에서 MD를 마치시고 동대학원에서 PhD 생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대에서 조교수를 시작하시어 강원의대에서 조교수, 부교수, 그리고 서울의대에서 부교수, 현재는 이제 교수로 계시고 최근까지 생리학과 피지올로지 디파트먼트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체어를 하셨고 현재는 메모리 네트워크 메디컬 리서치 센터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아주 많은 안어하고 어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영 피지올로지스트 어워드를 대한생리학회에서 받으셨고 그다음에 함춘 메디컬 어워드를 서울의대에서 받으셨고 그다음에 명주환 어워드, 그다음에 탑 100 내셔널 R&D 어치먼스 어워드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유당 아카데믹 어워드를 받으셨습니다. 최근까지 논문을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벌써 뭐 한 120편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데 아주 그 김상희 교수님의 그 포커스는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 of Information Storage. 그러니까 즉 정보 저장이 어떻게 그 모레큘러 레벨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그거를 브레인 디지즈와 연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메커니즘을 이런 러닝 앤 메모리 컨셉으로 그러니까 즉 뉴럴 펑션이 어떻게 브레인 디지즈 즉 펜이나 스키조프레니아 아니면 PTSD 같은 그 브레인 디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관찰하고 계시고 가장 주된 핵심 연구는 손해 그러니까 세레벨라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메모리 스토리지 그러니까 기억 저장의 가장 메커니즘으로 엠글로알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 리셉터하고 그다음에 트랜지언트 리셉터 포텐셜 채널 보통 사람들인데 트립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즉 시냅스 가소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So without further ado, 김상현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신 교수님 아주 과찬의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AKN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못 뵀던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제 최근의 연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 연구 주제는 그 손해에서 그 메모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슬라이드 보이시죠? 예, 여기 있는 저희 방에서 이제 박사를 한 제자들의 연구를 잘 모아서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재능 있고 그다음에 항상 그 과학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와준 이 제자들 덕분에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금 스탠포드에 있는 여기 심영근 박사, 그 다음에 MIT에 있는 유창현 박사, 그리고 지금 뉴로사이언스 벤처 회사의 이사로 있는 장동철 박사, 그리고 석사를 마친 정다은 학생의 내용을 모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오늘의 주로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는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이 전체를 이제 보시면요, 사실은 작아요. 그래서 볼륨으로 치면은 그 뇌의 볼륨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작지만 근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전체 뇌 숫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세포들의 그 연결 상태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브레인스템에 붙어 있는데요.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뇌 전체에서 들어오는 신호, 그 다음에 우리 신체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들을 아주 상세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인풋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세레브럼 전역에서부터 인풋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레벨럼 운동을 어떻게 조절하는 대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뇌 전체를 모니터링 혹은 우리 신체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여기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손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뇌 전체를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서 조화롭게 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뇌가 만약에 퍼포먼스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고 만약 실수를 하면 실수를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결국 마지막에 조화로운 어떤 화음이 나올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이 이 손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손에는 그런 작동을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템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뭐 트랙트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피라미달 트랙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100만 파이버인데요. 손에는 이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손해와 다른 뇌 영역 혹은 스파이널 코드와 각 브레인스템 연결이 이제 피덩크리라는 영역인데 한 천만 파이버의 입력을 받고서 그런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소화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손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 코텍스가 보이는데요. 코텍스에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게 될 손해의 유일한 출력 세포인 퍼킨지 세포입니다. 이 퍼킨지 세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퍼킨지 세포를 통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 그리고 그런 신경 가소성이 뇌에서 그 학습이 벌어지고 그것이 롱텀 메모리로 콘솔리데이션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퍼킨지 세포를 보면요. 이 첫 번째 파트는 유창현 박사가 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장동철, 정다은 학생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퍼킨지 세포고요. 이 퍼킨지 세포는 사실은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20만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테이션 해갖고 파일링을 내보내는데 그 파일링이 사실은 꼭 인풋 디펜던트 한 게 아니고 인풋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파일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일링이 한 100Hz까지 아주 버스팅하는 그리고 그 비거러스한 파일링까지 발전하는데요. 이 유창현 박사가 갖고 했던 질문은 이런 메인테넌스는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왜 이렇게 뛰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렇게 파일링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액션 포텐셜이 벌어지면 칼슘 통로를 통해서 칼슘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칼슘의 유입은 사실은 핸들링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핸들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파일링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과연 퍼킨지셀은 이 핸들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눈에는 여기 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칼슘 스토어고요. 이 칼슘 스토어에서 이피션트하게 이 칼슘의 인플럭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고 이때 칼슘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핸들링 해야 되는데 다행히 뉴런에도 ER이 있고 ER에서 이 칼슘을 리업테이크 해갖고 칼슘을 핸들링 해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결국 이제 이 연구의 목적, 그러니까 이 퍼킨슨을 어떻게 띄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몰레큘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 칼슘 펌프입니다. 이 칼슘 펌프가 이제 세포 안으로 칼슘을 넣는데 요거와 관련된 단백질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와중에 저희 눈에 들어온 거는 익숙한 분들 계시겠지만 스팀1이라는 단백질이 눈에 띄었어요. 아까 그 김우신 교수께서 소개 말씀 때 저희가 이제 앵글라도 연구하고 트립시도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트립시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난뉴로널 셀에서는 소위 스토어 오퍼레이티드 칼슘 엔트리, 그러니까 칼슘 스토어의 상황에 따라서 칼슘을 유입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첼룰 하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토어 오퍼레이티드 칼슘 엔트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몰레큘이 이 스팀1이라는 ER 멤브레인 프로테인입니다. 근데 얘를 오늘 구조를 자세히 그리진 않았지만 이 ER 멤브레인 프로테인이고 얘가 이제 ER에 있는 칼슘 센서예요. 그래서 ER에 칼슘이 비면 칼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세포 밖에다 연락을 해갖고 칼슘을 막 유입시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몰레큘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뉴런은 상황이 좀 달라요. 뉴런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계속 파이링을 하기 때문에 칼슘은 계속 충분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과연 스팀1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 생각 중에 하나는 얘가 ER에 있으면서 서카와 관련돼서 뭔가 칼슘 핸들링에 중요한 몰레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연구하기 전에 이 스팀과 서카의 이제 인터랙션, 몰레큘러 액션 인터랙션은 좀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이 이제 이 퍼키지 셀에서만 이 스팀1을 이제 낙아웃 시키는 스트래테지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포스터를 했는데 그때 은사이신 폴 월리 랩에서도 이제 똑같은 관심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스팀1을 이제 소위 플럭스드 버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받아갖고 그거를 퍼킨지 셀 스페시픽 크리랑 이제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앞으로는 저희가 스팀1 낙아웃이라고 부르면 이제 이렇게 스팀1 피케어라고 하는데 너무 길니까 스팀1 그냥 낙아웃이라고 부를게요. 퍼킨지 셀 스페시픽 낙아웃을 만든 거죠. 세레블라 퍼킨지 셀에서만 스팀1을 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퍼킨지 셀 코텍스고요. 퍼킨셀이 있는 여기 그린은 이제 퍼킨셀에 있는 중요한 칼슘 킬레이터인 칼빈딘을 스테이닝한 겁니다. 그러니까 퍼킨셀의 마커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위는 이제 와일드 타입이고 아래는 낙아웃인데요. 와일드 타입에서 스티먼이 이렇게 퍼킨셀에 이제 동글동글한 게 소마인데 소마에 아주 발현이 잘 돼 있습니다. 머지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낙아웃에서 보면은 이 스티먼이 낙아웃된 거를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킨셀에 스팀으로 굉장히 많이 잘 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빼본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먼의 그 딜리션이 퍼킨셀의 뭐 모폴러지나 뭐 기본적인 시냅틱 트랜스미션 뭐 이런 거에서는 별로 큰 임팩이 없었어요. 과연 그럼 이게 이제 파이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유창현 박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있을 때 저희는 이거를 이제 뭐 할까 하는데 이제 이런 그 파일링이나 이런 생각하는 것도 이제 유창현 박사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때 이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커랑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그 칼슘 핸들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퍼킨지 셀을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어큐 슬라이스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쓰는 건 마이스고요. 트랜스 마이스고. 그래서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패치 클램프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칼슘 나이를 집어넣고 칼슘 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이 A 패널에서 보시는 건 저희가 이제 볼테지 클램프를 통해서 막전압을 디폴라리제이션 시키면 이제 칼슘 유입이 벌어지고 그때 나오는 이제 칼슘 시그널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컬러 코딩이 블루는 와일드 타입이고요. 레드는 낙아웃인데요. 일단 칼슘의 유입에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잘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이 DK를 보면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낙아웃이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이토졸에서 칼슘을 클리어하는데 좀 이슈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인위적인 그 자극이니까 저희가 커런 클램 모드에서 액션 포텐셜을 미믹해봤어요. 퍼킨스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Hz까지 파이링 하는데 그걸 한 24Hz로 클램핑 해놓으면 볼테지 클램핑, 액션 포텐셜을 유발시키면은 와일드 타입은 이렇게 칼슘 핸들링이 벌어지는데 낙아웃은 점점 칼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칼슘 핸들링 안 되는 것이 결국 저희가 뉴러럴 파이링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이제 관찰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퍼킨셀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여기서 키워드 하나가 이제 intrinsic firing인데요. 아까 시냅스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시냅틱 트랜스미션 관련된 그 리셉터는 다 블록해놓고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인트린식한 파이링을 관찰했고요. 그리고 관찰한 방법은 셀에다가 이제 일렉트로드 이렇게 대갖고 어태치드 모드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약간 익스트라셀러 레코딩 같은 거죠. 브레인 슬라이스에서. 그래서 Y 타입은 이렇게 한 40Hz 파이링 하는데 나카웃은 파일 프리퀀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 보면 당연히 인터스파이크 인터벌이 훨씬 더 느려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캐시 핸들링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썰카와 인터랙션이라면 이러한 그 나카웃의 피노타입을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이 썰카를 케미칼리 파마콜로지칼리 블록을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CPA라는 그 서카 칼슘 스토어에 칼슘 인테이크, 리업테이크라는 그 펌프의 블러커를 썼더니 Y 타입이 나카웃 같은 수준으로 이제 파이링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카웃에서는 이미 그 서카의 기능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미 기능이 없는 그 서카를 더 블록해도 더 의미는 없었겠죠. 그래서 파이링이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일을 잠깐 보시면은 주로 소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이 스팀원이라는 단백질이 이 서카의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아직 메커니즘 정확히 모르는데 인터랙션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칼슘 인플럭스 되는 영역에 주로 로컬리제이션 한다거나 뭔가 하여튼 서브 도메인에 중요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 칼슘의 유입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해결이 잘 안 되면 이 세포막에는 이제 칼슘 디펜던트하게 파이링하는 오프닝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슘 액티베이티드 포타시 채널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 칼슘 디펜던트 액티비티를 보면 그것이 포타슘 채널이기 때문에 이 퍼킨지 셀의 파이링을 다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지올로지컬한 현상입니다. 그래야만 과도하게 칼슘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발견된 아웃컴은 결과적으로는 정상에 비해서는 이 나카웃 애니멀은 파이링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주로 이제 파이링 이슈에서 봤는데 저희가 이 일을 보고하기 전에 다른 그룹에서 이제 덴드라이트에서도 이 스티먼의 나카웃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 스티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카와 관련도 있지만 그런 트립 채널이나 혹은 이 칼슘 인플럭스를 유도하는 물론 서카 관련돼서 이 칼슘 스토어의 어떤 그 장애를 유발할 수 컨텐츠 자체 칼슘의 양을 칼슘 스토어에 잘 이제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런 칼슘 스토어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잘 알려진 것은 이 퍼킨지 셀에서 일어나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잘 아시는 뭐 롱텀 디프레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칼슘 릴리스, IP3 리셉터를 통한 칼슘 릴리스 디펜던트하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었던 프레딕션은 파이링도 문제가 있지만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슬라이스 다시 만들고 이제 시냅틱 레코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롱텀 플라스티시티를 인덕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예, 이제 이게 플라스티시티를 해봤는데 저 퍼킨스에서는 이미 롱텀 포텐시에이션 (LTP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롱텀 디프레션 이 잘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롱텀 디프레션이 세레벨라 러닝 앤 메모리의 키 메커니즘이라고 계속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근데 저희 예상과는 달리 이 LTP는 어떻게 만드냐면 퍼킨셀로는 두 가지 시냅틱 인풋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이제 패러렐 파이버라는 게 들어오고요. 하나는 이제 클라이밍 파이버라는 그 에러 릴레이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패러렐 파이버만 자극하면 롱텀 포텐시에이션 그러니까 EPSC가 시냅틱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리고 유지되는 과정이 관찰되고요. 그다음에 패러렐 파이버와 클라이밍 파이버를 페어링을 하면 롱텀 디프레션이 관찰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패널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와일드 타입
시냅과 낙아웃에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는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굉장히 그 새로 발견한 놀라운 파인딩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백그라운드로 상해서 이 러닝 앤 메모리에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링의 플라스티시티, 저희가 그걸 인트린식 플라스티시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시냅스도 말랑말랑하지만 이런 뉴런이 파이어링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말랑말랑해서 그것이 이제 러닝 앤 메모리 메커니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소위 그 이런 패러럴 파이버로 인덕션 했을 때 이 파이링의 그 프리퀀시가 증가하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인트린식 익사이터빌리티의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이름을 짓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LTPIE, 그럼 이거는 이제 파이링의 플라스티스입니다. 그것이 낙아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long-term depression of intrinsic excitability, long-term potentiation of intrinsic excitability, LTPI가 관찰이 됐는데요. 베이스라인에서 올라갔죠. 근데 낙아웃에서는 그것이 데피시시 있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했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세레벨럴 러닝 앤 메모리에서 플라스티시티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플라스티시티가 잘 보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가지를 세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마땅히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주 행운이 바로 뭐냐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는 문제가 정상인데 그 인트린식 플라스티시티만 데피시시 있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세포를, 저 시스템을. 그럼 이제 과연 그 다음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그럼 얘네들에서 러닝 앤 메모리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이제 퍼킨지 셀과 그 입력, 패럴렐 파이버와 그 클라인 파이버 입력만 보셨지만, 이 입력이 결국 컴퓨테이션 결과 하는 일이 뭐냐면 러닝 앤 메모리를 주관하는데요. 지금 포커싱할 그 러닝 앤 메모리의 모델 시스템은 모델 비헤이비어는 VOR, 어디 악자가 나올 텐데요. 네, 베스티블러 오큘러, 좀 빨리 지나가네요. 베스티블러 오큘러 리플렉스, VOR입니다. 이 VOR의 회로를 보시면요. 일단 이건 되게 간단한 다이시냅틱 리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머리를 돌려보시면 손금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머리를 돌릴 때 눈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죠? 이건 아주 빠르고 정교한 리플렉스예요. 이건 이제 그 베스티뷸러 인포메이션이 브레인스템의 베스티뷸러 뉴클리어스로 가고, 거기서 오큘로모터 뉴런으로 간 다음에 눈을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레벨름은 거기에 오버라이드해서 이 퍼포먼스가 항상 이피션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이시냅틱 프로세스 위에 얹혀진, 어떻게 보면 모듈레이터 모듈인 거죠. 그래서 이 퍼킨지 셀에서, 그 당시에는 퍼킨지 셀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이 VOR 러닝의 키 메커니즘이라는 거 보고들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플라스티시티는 정상인데 이 퍼킨지 셀의 파이어링의 플라스티시티가 문제가 있는 마우스를 만난 거죠. 그러면 과연 얘는 어떤 피노타입이 나올 것인가가 저희의 이제 퀘스천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냅틱 플라스티스 정상이니까 러닝이 괜찮지 않을까? 그럼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게 VOR 러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했지만 제가 할 수는 없고 이제 마이스를 가지고 이제 비헤이비어를 하는 건데요. 이게 동영상이 뭐 어떻게 부드럽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쥐가 이제 이렇게 제가 머리를 돌리듯이 쥐를 이제 턴탭에 놓고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당연히 쥐는 반대쪽으로 눈을 돌리죠. 그 눈에 돌리는 걸 이제 이 카메라로 비디오 모니터링 하면 아래에 이제 이런 눈의 움직임을 저희가 트래킹을 합니다. 요거 이제 오케이, 이건 리플렉스가 잘 된다는 건데, 쥐한테 이제 챌린지를 걸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턴테이블을 돌리면서 스크린을 같이 돌리거나 반대로 돌리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만큼 손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쥐는 거기에 대해서 어댑테이션하고 러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크린을 반대 돌리면 눈을 더 많이 돌려야겠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게인 업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게인업이 되는 이 소위 눈을 돌리는 어떤 그 개인값, 눈을 더 많이 돌려야 되니까 이 개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개인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 반대로 스크린을 같이 돌리면 점점점점 이 개인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과연 스팀원 낙아웃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신 박사님이 이거 시간 맞추라 했는데 지금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네, 그래서 이 낙아웃은 결국 보시다시피 러닝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씩 트레이닝 하는데요. 점점점 얘가 개인을 이건 지금 스크린을 같이 돌리는 거라서 점점 눈을 조금 움직여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10분씩 하면 점점점 개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냅틱 플라스티가 정상이라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한 데 넣어서 다시 이제 확인합니다. 얼마나 그걸 학습했는지. 그래서 30분 돼도 많이 개인 학습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음날 보면 Y타입은 그걸 많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꽤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낙아웃은 거의 까먹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컨솔리데이션 데피시시 있는 마이스인 거죠.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파이링이 좀 낮은 거, 그 다음에 인트린식 플라스티시티 중에 LTP가 안 되는 거, 이것이 아마 이런 것의 메커니즘이 아닐까. 이제 컨솔리데이션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주로 LTP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퍼킨셀이 이니비터리 누르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반대로 이제 작동하는데요. 이번에는 이건 개인 다운 트레이닝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업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개인 업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학습은 잘하는데 이게 다음날 이걸 메모리 유지를 못합니다. 컨솔리데이션 데피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개인업과 개인 다운은 플라스티스트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아까 관찰했던 거는 개인 다운에 관련되어 있는 그 LTPI의 데피시만 관찰했거든요. 그럼 과연 반대쪽 LTDI는 어떻게 됐을까가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직 이게 2017년 그 당시에 LTDI는 보고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LTDI라는 게 정말 있느냐, 그거 먼저 다시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다운은 LTPI가 개인 다운을 만드는데 저희가 개인업은 과연 LTDI가 중요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 심영근 박사가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 LTDI를 처음으로 세레벨름에서 퍼킨스에서 발견하고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한 얘기가 다음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퀴슬라이스에서 LTD 혹은 LTDI를, 여기 LTD라면 시냅틱 LTD고요. LTDI는 인트린식 LTD입니다. 그래서 퍼킨스를 파티칸 파고요. 그 다음에 패러렐 파이버, 클라인 파이버를 어소시에이션 시킵니다. 인풋을.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그 갭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렐 파이버가 들어간 다음에 약 100ms 내외의 인풋 간격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LTD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만약에 멀어지면 어소시에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LTD가 일어난다면 잘 보고가 되어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냅틱입니다. 그래서 이 시냅틱, 이게 EPSC고요. 시냅틱이 잘 LTD가 벌어지고 요 슈도 페어링, 그러니까 이 간격을 띄워놓은 애들 경우에는 이제 LTD가 안 벌어지고요. 근데 요때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이거를 커런트 클램프로 바꾸고 뭐 커런트 파일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파이링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베이스라인 때 파이링에 비해서 파이링이 20분 지나면 떨어지고 40분 지나면 더 떨어지는 일을 관찰을 한 거죠. 더는 아닙니다. 떨어지는 걸 관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플로팅하면은 이 화이트 서클이 이제 베이스라인 파이링의 그 인풋 아웃풋 커브고요. 이제 이것이 이런 페어링을 하면 CF, PF 페어링을 하면 디프레션이 되고 그것이 40분 뒤에도 유지가 됩니다. 즉 LTDI를 이제 처음으로 관찰했고요. 그리고 그것의 이제 시그널링 메커니즘을 봤을 때 칼슘 디펜던트하고 PKC 디펜던트하다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과연 이거는 스팀 낙아웃에서는 정상이었을까, 이제 이거겠죠. 그래서 스팀 낙아웃을 봤더니
역시 아까 LTD가 정상인 건 말씀드렸고요. LTDI는 와일 타입은 잘 벌어지는데 낙가워스는 잘 못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TDI도 이제 문제가 있는 낙가워스였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런 그 비헤이비어럴 피노타입이 이제 이런 그 시냅 익사이터빌리티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직 시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파이링에 있어서 이런 스티먼 디펜던트 카슘 핸들링이 중요하고 그때 벌어지는 그 플라스티스 데피시시 메모리 데피시가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 파이링의 플라스티시티는 LTP도 있고 LTD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셈이고요. 마지막 파트는 근데 아까 그런 플라스티시티는 사실은 저희가 어큐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그 퍼킨셀로 들어오는 인풋을 미믹한 상황에서 연출된 어떻게 보면 상황이죠. 근데 그런 종류의 플라스티스가 정말로 비헤이비어와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자는 사실은 오픈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파트는 우리가 관찰됐던 플라스티시티가 정말로 이 러닝 앤 메모리 비헤이비어와 잘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중요한 원인 기전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퍼킨지 셀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UR을 모듈레이션하는 어떻게 보면 오버라이딩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퍼킨지 셀은 약간 어떻게 보면 물론 아까 어떻게 보면 퍼킨지 셀이 약간 그 티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결국 퍼킨셀이 그런 플라스티시티가 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그 파이널한 스테이터스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익혀서 그것을 결국은 VOR 서킷에다가 임플란테이션 하는 일이 퍼킨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메모리 트랜스퍼라고 부르는데 결국 그것의 실체는 퍼킨셀의 플라스티시티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VOR 서킷의 플라스티시티가 벌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퍼포먼스의 어떤 최종의 그 아웃컴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메모리 트랜스퍼라는 개념도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어큐슬라이스 하는 대신에 정말 그 트레이닝한 그 애니멀을 세크리파이스 시켜서 매 순간 브레인을 얻어서 그때 시냅틱 트랜스미션과 익사이터빌리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는 아주 페인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과정 굉장히 하드워크인데 이 장동청 박사가 그리고 심영근 박사랑 힘을 합쳐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 VOR 트레이닝인데 이때는 게인 업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반대 돌리는 일을 했고요. 게인 업 트레이닝을 했고 그 다음에 게인 업 트레이닝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게인이 증가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트레이닝 3번 하면 이제 증가가 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한 일은 시간을 더 잘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후에 30분, 1시간, 그 다음에 4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이때마다 저희가 이 트레이닝을 한 동물의 손해를 얻어서 그때그때 슬라이스를 만들고 그때그때 레코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각각 여기 숫자가 없는데 뭐 각 그룹별로 이게 막 20마리씩 됩니다. 굉장히 많은 쥐가 이 그림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20마리에서 10마리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한 포인트가 그것도 Y 타입 20마리, 뭐 낙가웃 20마리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포인트의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트레이닝한 동물에서 저희가 어큐슬라이스에서 봤던 이 파이링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인포메이션은 이 VOR은 세레벨럼 전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플러큘러스라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점은 거기를 얻기가 좀 어려운데 장점은 고기만 매니플레이션 하면 되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만 이 플러큘러스 이게 세레벨럼이 큰데 이 플러큘러스에서만 이제 레코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구석에 가서 이제 레코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파이어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전이고요. 게인 오브 트레이닝 전이고, 게인 오브 트레이닝하고 1시간 뒤에 보면 파이링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IO 커브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이거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이링이 줄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4시간 지나면 살짝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24시간이 되면 요건 비헤이비어고 아래가 이제 그 파이링의 모니터링 한 건데요. 24시간이 되면 다시 그 샴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 LTDI는 약 한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피크를 보였다가 24시간 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마치 자기가 가르칠 건 다 가르치면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마치 그런 인상으로 저희는 이게 보이기도 해요. 인스트럭션 하는 기간에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뭐 그런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머 낙아웃은 어떻게 됐을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비헤이비어인데 게인 오브 트레이닝 하면 그 메모리가 유지가 안 되고 24시간째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는 이제 요 앞에랑 요 뒤에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1시간, 4시간짜리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네요. 여기 동물이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다 동물의 숫자입니다. 이 동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우스가. 그랬을 때 이 스티머 낙아웃은 보시다시피 LTDI가 데피시시 관찰됩니다. 이것은 그 어큐슬라이스에서 있었던 그런 LTDI 데피시시 이런 트레이닝에 의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도가 안 되는 그런 걸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는 트레이닝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퍼킨셀로 들어가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는 Y타입과 낙아웃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건 이제 아까 어큐트 데이터랑 어큐트 페어링 데이터랑 트레이닝으로 만든 플라스틱 데이터가 다 이렇게 일치를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데이터의 이제 세 번째 파트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과연 그러면 그런 퍼킨지 셀의 플라스티시티, 특히 그런 플라스티시티의 변화가 정말로 이 VN 뉴런에 인스트럭티브 시그널을 보내서 이 VN의 플라스티시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고요. VN에서 이런 인풋에 의한 플라스티시티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찰한 것은 이런 플라스티시티가 정말 이런 비헤이비어에서 유도가 되고 그런 비헤이비어 유도가 되는 데 있어서 스티머에서는 장애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레코딩 사이트가 다르죠. 똑같은 그 게인 오브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플러플러스가 아닌 브레인스템에 있는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에서 이제 홀셀 패치 어큐슬라이스를 만들어서 그때 만들어서 패치 클램프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그 EPSC의 스판티너스 EPSC를 관찰했고 EPSC의 여기가 이게 인터벌이니까 프리퀀시죠. 프리퀀시가 트레이닝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요. 여기 이제 이게 통계적 유의성인데 증가가 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째도 증가되어 있고 4시간째도 시간째도 있고 이런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는 변화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트레이닝에 의해서 VN에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런 플라스티시티가 유도가 되고요. 근데 그 퍼킨지 셀의 데피시시 있는 스티머 낙아웃에서는 이런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VN에서는 플라스티시티가 안 벌어져요. 여기 프리퀀시가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이슈고요. VN에서. 그리고 VN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트린식 플라스티시티도 잘 보고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이런 트레이닝에서 벌어지느냐 그리고 트레이닝에서 벌어지는 것이 퍼킨지 셀 인스트럭션 디펜던트 하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일이죠.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VN에서 레코딩인데 VN 뉴런에서 이 파이링이 트레이닝 다음에 점점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스티머 낙아웃에서는 이것에 데피시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메모리 트레이스라고 이제 타임의 시간에 따라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기간에 이제 트레이닝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쭉 이제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행동의 퍼포먼스의 개인업 트레이닝하면 개인이 올라가고 쭉 유지가 되는 과정을 관찰했거든요. 이게 지금 정상주의에서요. 그것이 이제 다음 날에도 이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퍼킨스에서 봤을 때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이게 유도가 되고 쭉 유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트리스 익사이터빌리티도 이렇게 커졌다가 이제 24시간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편 퍼킨셀이 인스트럭션 하고 있는 VN에서는 좀 더 천천히 이 시냅틱과 인트린식의 플라스티시티가 벌어지고 24시간째까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낙아웃 애니멀, 스티먼 낙아웃에서는 개인업 메모리가 컨솔데이션이 안 되고 퍼킨셀 시냅틱은 정상이고 퍼킨셀의 익사이터빌리티는 데핏이 있었고 이런 결과가 VN의 시냅스와 익사이터빌리티 데핏을 초래했다는 것이 저희 파트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퍼킨셀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이 퍼킨셀의 인트린식 익사이터빌리티를 딱 요 시기에 요 컨솔리데이션이 벌어지는 시기에 만약에 인터피어를 한다든지 이 롱텀 디프레션 오브 LTD를 카운터 밸런스 한다면 과연 저희 예상은 당연히 컨솔리데이션의 데핏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저희 실험실에서 김영규 학생과 서재우 학생이 진행 중인 아직 보고 안 된 결과인데요.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플로클러스에다가 옵토제네틱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것도 SSF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턴온 오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퍼킨셀 스페시픽 크림 아이스에다가 퍼킨셀 스페시픽하게 이 플로클러스를 이제 타겟했는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구석에 있고요. 이 플로클러스가 약간 보니 포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타겟하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 스티로탁식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김영규 학생이랑 서재 학생이 아주 또 어려운 일을 해내갖고 그리고 그 퍼킨셀의 플로클러스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 옵토제네틱 툴을 발현시킨 거죠. 그래서 이 채널 어뎁션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솔리데이션 피리어드에 온 오프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시켰다가 이제 마지막 24시간째 오프를 시켜본 거죠. 그랬더니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옵토제네틱 모니터 파이어링 모듈레이션 한 동물에서는 다음날 마치 스티머 낙그것처럼 이게 이제 트레이닝 직후에는 이제 러닝이 잘 돼 있는데 다음날 보면 그걸 다 까먹었어요. 반면에 이제 그 똑같은 마이스에다가 빛은 안 주고 관찰해 보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바이러스에서는 아무리 빛을 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YFP 애니멀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가 중요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기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빼고 같은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약 1시간 반 뒤부터 퍼킨셀을 파이링을 변조시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SSF에서도 다음날 메모리가 리텐션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희가 결국은 이제 이 시스템이 좀 눈에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 퍼킨셀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인트린식 플라스티시티를 보고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인트린식 플라스티시티가 VOR 러닝이 롱텀 메모리가 되는 컨솔리데이션 과정 중에서 VN 타겟 시스템, VN 서킷의 플라스티스를 유도하고 그것이 결국 그 롱텀 메모리의 키 메커니즘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이제 그 현 멤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아까 졸업한 학생들을 주로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 아까 마지막 파트에 그 아주 어려운 그 옵토제네틱 타겟팅을 한 김영규 학생과 서재우 학생입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이용석 교수님과 저가 이제 같이 이 실험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용석 교수님은 제 스승이신 김 전 선생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실험실 조인하셨고요. 그래서 워낙은 그 히포캠팔 러닝 앤 메모리를
사실 감동의 선생님 제자이시긴 한데요. 그 러닝 앤 메모리 많이 하셨다가 지금 저랑 같이는 손해를 중심으로 같이 또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실험실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세 편 논문을 좀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주저자는 아니지만 저자로 참여하신 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존스 홉킨스의 폴 올리 교수와 데이비드 린든 교수가 큰 역할을 해주셔서 이런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썼죠. 아닙니다. 35분 주셨는데 45분 정도 쓴 것 같아요. 40분 아니, 이상. 아주 좋았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저기 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코넬의 조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처음 이게 세르벨럼 그 퍼킨슨셀이 이제 메모리에 관계된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히포캠퍼스였거든요. 그러면 그 스티무원이 칼슘 센서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러면 퍼킨슨셀 세르벨럼에만 관계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다른 부위에도 같은 그 작용으로 메모리를 컨솔리데이션 하는 걸까요? 알려주셨으면.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쇼대에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물론 그 다른 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저희가 다음 하고 싶은 일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견이 정말 세레벨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히포캠팔 시스템, 아니면 니오코티칼 시스템에도 이런 어떤 그 스티머 디펜던트한 칼슘 레귤레이션이 메모리의 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팔로우업을 하면요.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스트로크를 하는데요. 스트로크를 하면은 특히 이제 글로벌 이스키미아에서 이제 하르어택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뉴런 중에서 굉장히 vulnerable한 뉴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죽는 게 CA1 히포캠펄 뉴런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vulnerable한 게 그 퍼킨지 셀이에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게 칼슘 채널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티몬 낙아웃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칼슘을 갖다가 매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스티몬 낙아웃이 그러니까 그 플라스티시티가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되는 이유가 어떤 칼슘의 어떤 농도하고도 관계가 있나 해가지고요. 네, 궁금하네요. 아주 통찰력 있게 봐주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포메이션을 드리자면 이게 스팀 1만 있는 게 아니고 스팀 2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 제가 제 기억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은데 스팀 2와 선생님 연구 분야, 그러니까 스트로크나 혹은 뉴로 디제너레이션과 관련된 페이퍼가 저희가 페이퍼를 냈을 때부터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 핸들링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익사이터빌리티 자체가 플라스티시티 연결된 건 중요하지만 어떤 뉴런의 서바이벌에서 굉장히 키롤을 할 거라는 임프레션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근데 그런 세포에서 이제 칼슘의 농도를 직접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러닝의 컨디션인데 이런 스트로크의 컨디션이라든지 패솔로지컬 컨디션에서 그 핸들링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 질문할게요. 제가 한정. 아니요. 따라가다가 아마 놓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가 좀 이렇게 깨악진 얘기가 갖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여기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렇지 천천히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인트린직 그러니까 파이어링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그 외부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칼슘 버퍼링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슬라이스 패치할 때는 그 이제 외부 자극을 일단 인위적으로는 다 블럭을 하고 이제 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냥 인비보 상태에서는 항상 그 인풋이 있을 건데
상당히 인풋이 있을 건데 그때의 intrinsic excitability가 어느 정도 임페어가 있어도 그 계속 인풋이 있기 때문에 뭐 커버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그 패치에서의 리코딩과 인비보 상태에서의 그 인트린직 파이어링이 계속 인풋을 받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잘 트랜스레이션이 될 수 있을까? 실험을 중간에 혹시 인비보 하실 때도 다 맞고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제가 질문도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그 영감을 주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실험 조건은 엑스비버 레코딩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아주 피지올로지컬하게 잘 했고요. 근데 상황은 그 브레인을 싹 잘라다가 그 순간을 포착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대신에 무슨 파마콜로지나 그건 더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는 상황에서 관찰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인트리스를 보기 위해서 파마콜로지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서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이제 아마도 선생님 질문 들으면서 제가 떠오른 거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뭐 저기 히포캠퍼스 말씀하셨지만 히포캠퍼스는 그런 컨솔리데이션 기간 동안에 사실은 뭐 샤프 웨이브 리프레다든지 어떤 특정 형태의 어떤 인스트럭션 시그널이 디파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앞으로 한 연구 중에 하나는 그 엑스비보가 아니고 인비보 상황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 이 트레이닝 이후에 퍼킨셀의 파이링이 어떤 패턴적인 특징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게 뭐 지금 단순하게 그냥 디프레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런 파이링의 인터벌이 변할 수도 있고 아직 많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모종의 어떤 그 시그널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동시에 인비버 레코딩을 하고 트레이닝 전후로 그 인비버 레코딩을 통해서 어떠한 출력의 변화가 나오는지를 관찰해야만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 지금 서재호 학생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팀원 나카웃으로 갖는 그러니까 병이 미믹할 수 있는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에이징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러닝에는 분명히 영향을 중요하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에이징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변화 익스프레션 패턴이나 뭐 이런 게 혹시 변화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제 페어한 질문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누가 청중 중에 누가 답을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학생 중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물론 이제 제네틱 디소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뉴런al 타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티몬이 알려진 자체가 워낙 그런 그 패밀리 페디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미노 컴프로마이즈 패밀리에서 나온 그 스티몬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뭐 SOC도 문제를 만들고 뭐 결국 이뮨셀도 문제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알려진 거긴 한데 이것이 뉴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실 제 관심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라서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패서피지올로지, 에이징 이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현 교수님, 저기 네네네. 지금 이 스크린 쉐어를 풀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얼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였습니까? 네네. 예, 지금 괜찮나요? 아직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아직 얼굴을 보이는데 작게 보여요. 그 뷰잉 옵션에 따라서. 이거를 없애셔야 되는데 스크린 쉐어를. 호스트께서 끄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쉐어를 끄라고 아예 쉐어를. 쉐어를. 그럼 그 사이에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김상현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셉슈얼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퍼킨즈에서 메모리가 VN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소위 메모리 트랜스퍼라는 개념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정하시는 게 퍼킨즈에서 먼저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천천히 VN 플라스티시티를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 가능성으로서는 이게 퍼킨즈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티시티는 약간 좀 숏텀이고
그 VN에서 일어나는 거는 롱텀으로 뭐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패러럴하게 동시에 그 진행되는 그러니까 그 VN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티시티가 그 퍼킨지에서 일어나는 거에 그 디펜던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그 차이를 어떻게 그 구분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그 리저너블한 그 저기 패러렐 하는 어떤 플라스틱 굉장히 리저너블한 어떤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패러렐하게 벌어지지 않을 이유 또한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VN 입장에서는 모시5 인풋을 통해서 마찬가지 인풋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얘가 미싱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건 이제 그 베스티블러 인풋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미싱되는 것은 그 인피니트 올리브가 주고 있는 그 에러 시그널, 레티널 슬립이 벌어진 정보는 얘가 직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VN한테 네 퍼포먼스에 에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 VN의 입장에서는 그 길은 인피니트 올리브 뉴클리어스, 퍼킨지 셀, 그 다음에 VN 이렇게 가는 길밖에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이제 디펜던트하다, VN은 디펜던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디펜던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결과가 이제 그거를 백업을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에서 보이는 퍼킨스의 데피시시 데피시 생기면 이제 VN의 플라스티시티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이슈는 그러면 뭐 그냥 둘 다 그냥 같이 계속 하고 있으면 되지 왜 퍼킨스는 빠지냐 이제 이런 게 좀 재미있는 저희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냐 이제 이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요. 관련된 어떤 컴퓨테이셔널 티어리, 뭐 그다음에 모델링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패러렐 파트에 대해 선생님께서 이슈를 만들어 주신 것도 같이 항상 그 병행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특히 관심 가졌던 거는 그 사실 그 에피소딕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히포캠퍼스하고 니오콜텍스 간의 그런 시스템 컨솔리데이션이 거의 같은 컨셉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그 저희 그 시냅틱 레벨에서 메모리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거를 지금 연구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거의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브레인스템하고 세리벨럼 간의 이런 그 메모리 트랜스퍼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신 거는 굉장히 그 유익한 그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 연구 결과가 앞으로 많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 듀크 대학에 있는 엄혜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문제는요, 파일링 하였는데, 만약 시스템 노크아웃 하면, voltage gate 소디움 채널은 변화가 있는 건 안 봤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리코딩은 안 했고요. 근데 아까 저희 데이터에서 그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더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칼슘의 피크, 그러니까 이니셜 칼슘 피크는 낙아웃에서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은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관련된 사실 저 페이퍼에 보면은 그런 익사이터빌리티 관련된 많은 몰레큘들의 그 익스프레션을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소디움 채널 뭐 이런 채널들의 익스프레션은 대부분 다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 궁금하시는 소디움 채널은 정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비헤이비어에서 다른 비헤이비어는 안 봤어요? 세르벨과 관련된 네. 로드라든가 뭐 다른 비헤이비어.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각할 때 이 VR은 하나의 모델 시스템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퍼킨지 세레벨름은 브레인 모든 펑션의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단지 이런 모터 퍼포먼스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띵킹이란 것은 사실은 내재화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띵킹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모셔널 프로세스, 그다음에 리어드 드리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세레벨름 디펜던트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스팀 낙아웃의 경우에서는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저희 시험지 결과인데 fear 컨디셔닝에서 데피시티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모셔널 프로세싱의 장애를 동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딱 어.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음 문제 그 inhibitory transmitter는 변화가 없어요. GABAとか GABA excitator는 봤는데 GABA는 어떻게 GABA release라든가 이런 데는 좀 그게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했던 것 같기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페이퍼에 나왔어요. 페이퍼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이게 힘들 문제 같은데 만약에 이 스팀 1이가 글로벌 노크아웃이에요? 컨디셔널 노크아웃? 이건 컨디셔널, 퍼킨셀 컨디셔널 노크아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레스큐 할 수 있어요? 레스큐. if inject 이거 다시 그 스팀 1 네. 바이러스 그 인젝션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리커버 할 수 있는가? 예. 레스큐 안 해봤고 저희가 그래서 관련돼서 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 이제 저희가 레스큐가 지금 필요하고, 근데 이제 레스큐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관심사는 인트리식 플라스티시티인데 레스큐를 한다고 그게 다 레스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PKC 레스큐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메커니즘 PKC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와 인트리식 플라스티시티가 공유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스페시픽 레스큐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 퀘스천은 결국은 어느 메커니즘에 가야만 시냅틱과 인트리식 플라스티시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그리고 과연 그러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익스프레션 메커니즘 인트리식 플라스티시티의 익스프레션 메커니즘 뭐냐? 예를 들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는 암파 리셉터 엔도사이토시스인데 그러면 인트리식 플라스티시티는 어떤 채널의 무엇이냐? 이것이 LTDI에서는 아직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키 파인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좋은 연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지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너무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고요. 다음은 2주 후에 연재부는